아마 오늘도 많은 유튜브 컨텐츠들이 열심히 또 일했을 겁니다. 사실 빨간 날이 더 조회수가 잘 나온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기업체들이 좀 몰려 있는 곳에 아까 갔다 왔는데 그 기업체라는 게 유튜브 아니요 보통 기업체 실제 기업체. 근데 오늘 이제 쉬는 날이다 오피스. 보니까 오피스. 근데 그쪽에는 다 카페들도 다 오늘 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또 손님들이 많이 또 안 오실 것 같아서 쉬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빈집도 털 수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 특수 이익을 특수 효과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오늘 제 이런 얘기 좀 죄송하긴 한데 몇 방째입니까? 궁금해가지고. 저는 보통 지금 한 3방인데 3방이면 컨디션 좋네요. 3 내지 4방 정도 하고 3, 4방. 3, 4방. 혹시 김환 기자도 사실 퀴즈 다작러거든요. 그렇죠. 오늘 혹시 몇 방입니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3방입니까? 네, 아, 3방이면 회사 방송을 하고 네. 회사 방송 오늘 하셨어요? 네. 근데 왜 내가 못 봤지? 후반부에 나오셨나?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컨디션 제일 좋으실 때네요. 3방이면. 근데 솔직히 몇 방째입니까? 한 5방 되실 거예요? 아니요. 저도 오늘 유사합니다. 3, 근데, 4방. 근데 참 그 한겨레 TV를 나가서 네네. 했던 말씀이시죠? 네네. 오. 거기 뉴스 다이브. 회사 프로그램을 보통 직원들이 열심히 하나요?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냥 직원들의 속내까지는 모르는데 그냥 뭐해서 티가 난 것 같은데. 회사원이 뭐 회사에서 기본은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본만. 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뭐 프리랜서나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1분 1초가 아주 절실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마지막 프로그램 마지막이 될 수 있죠.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이 마지막이죠, 실질적으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은 또 내일이 또 펼쳐지니까요. 회사원들은 이제 오늘도 착취당했지만 내일도 착취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근데 한겨레는 그래도 좋은 회사니까 출연료 주지 않습니까? 30분 미만은 한 3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고 2만 원인가? 덜덜덜. 진짜요? 네. 30분 이상 넘어가야 네. 한 6, 7만 원 정도. KBS에 비하면 뭐 좀 낫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거 KBS, 요즘 KBS는 어떤지 몰라요. 아니, KBS랑 한겨레 월급을 비교해야지 그 출연료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사내 출연료를 비교하는 거. 그건 또 월급이 그렇습니다. 2배가 높을 텐데. 죄송합니다. 또 아픈 얘기를. 어쨌든 우리 다 컨디션이 좀 우리 삼방러들끼리 오늘 정치 기하하 각도기 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이어가지고 다른 때보다 사실 다른 광복절 때보다 더 특별하고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이제 기념사 이렇게 보면 뭐 저는 이게 지난 정부는 무난하질 않아서요. 전 전체적으로 무난했고 담백했다라는 표현도 드리고 싶지만 중간중간 귀에 들어오는 표현들도 많았고 뭐 음수사원이라는 말씀을 또 여기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간 이게 지켜지지가 않았던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뭐 참혹할 그 기준 자체가 무너졌던 것도 사실이라 가지고 굉장히 남다르게 봤던 것 같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에 대한 총평과 함께 어떤 부분들을 좀 가장 유념 있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정치화시장 오늘 뭐 마치 짠 것처럼 짠 것처럼. 구독자가 815예요.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아니, 딱 확인하니까 이렇게 이야. 아니 진짜 어차피 이제 뭐 10만 20만 더 금방 갈 건데. 윤석열, 김건희 수감번호 합치면 8015. 그죠. 근데 오늘 815에는 참 아주 역사적인 의미까지. 저희가 오늘 또 이 유튜브계의 어떤 그 활용 점정이 되고 싶었습니다. 점을 찍었죠. 의도한 건 아니죠. 의도를 가입자를 막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은 의도를 안 하고 싶죠. 사실은 뭐 81만 5천이면 얼마 줬습니까? 81만 5천. 근데 지금 이제 8만 1,500이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요. 뭐 어쨌든 평가를 해주신 곤 프로스터님 감사드립니다. 되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서 드렸고 일단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 80주년 기념사를 들으면서는 어쩜 제 마음이랑 똑같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대통령의 입에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중에서 특히나 눈에 들어왔던 것은 확실히 이 독립운동이라든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좀 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과거 윤석열 씨의 제가 그 2024년도 광복절 기념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는 뭐 가짜 뉴스 때려잡자 왜 광복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뭐 자유를 확산시키자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광복절의 의미를 전혀 예.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광복절의 의미에 맞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네. 싸우셨던 우리 선조분들의 그 희생과 그 열정이 지금의 이 빛의 혁명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서사적으로 잘 그려낸 기념사여가지고 예. 저는 뭐 오늘 굉장히 참 만족스러웠던 그런 기념사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 기자님께서는? 좀 정상화됐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만약에 윤석열 치하에 있다면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란 말이야. 반헌법, 반국가주의적 세력들이 자꾸 특검을 어우, 뭐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아우, 얘기만 들어도 네. 힘들다, 지금. 그 얘기만 안 오늘 부부 싸움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네, 네. 오늘 같은 날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 아우, 힘들어. 부부싸움을 우리가 또. 아우, 힘들어. 근데 그런 얘기 안 들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예. 정상화됐다는 느낌이 들었고 말씀하셨지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기념일마다 하는 경축사 보면 뭔가 정말 이거 안 진보 맞아요. 보수 떠나서 이렇게밖에 말 못하나? 맞아요. 왜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우. 오늘 그런 면에서 좀 뭐 대통령의 품격, 언어의 품격이 좀 살아나는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어서 예. 많은 분들도 좀 이게 사실 이 8.15 경축사나 뭐 3.15 기념사를 이 뉴스 다루는 사람들 말고 뭐 누가 얼마나 열심히 뭡니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화제를 모으는 거는 그만큼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이게 너무나 망가진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히 정상화됐다 이런 느낌 좀 충분히 들었고 저는 사실 어제 오늘 들어서 제일 재밌었던 건 네. 어제 했던 드론 쇼입니다. 드론. 맞아. 예, 와, 멋있다. 어제 예, 진짜 멋있더라. 멋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탁현민 씨가 아마 기획을 하신 걸로 그리고 이제 굳이 또 언급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노 개런티 무보수로 또 이제 봉사를 해주신 거니까 굉장히 잘하셨고 그런 행사 기획에 대해서는 역시 뭐 아무튼 전문가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분들 또 섭외해가지고 저는 홍범도 장군 얼굴 싹 나오고 딱 사라졌다가 예, 그리고 제 그 성함을 오늘 오전에는 기억을 했는데 그 여성 네, 독립운동가분들 대표적인 분,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공군 여성 그 파일럿 이분의 얼굴도 쫙 지나가고 이런 거를 만드는데 와 진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제가 멋있다 한 이유가 뭐냐면 뭐 보수 정권이라고 그런 거 기획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할수 근데 있죠. 예. 이 행사를 대하는 어떤 성의의 문제예요. 근데 이 성의는 맞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예. 윗선 대통령의 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행사를 뜻깊게 치러보자라고 네네. 해야 밑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뭐 작년에는 그 드론 쇼를 할 기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말하자면 그 정상화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정상화, 뭐 연설의 정상화도 있지만 이런 이제 말하자면 국가 단위의 기념식을 하는 것의 어떤 이제 성의의 정상화 뭐 이런 것들도 좀 느껴졌습니다. 예, 지금 또 댓글로 또 많은 분들이 그 권기옥 여사와 남자현 열사 이분들 말씀해 주시는데 권기옥 여사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여행 비행사라고 하시죠. 이제 이분이 3.1운동도 직접 참여하신 분이고 특히 또 뭐 상해 임시정부 뭐 이쪽에 독립운동 자금을 또 모으시는데 굉장히 또 힘을 보태신 분이라고 하고 남자현 열사는 제가 이제 요 분도 우리가 다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알려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남자현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암살인가? 네. 거기 배경인물이었다라고 네. 또 하더라고요. 여성 독립운동가. 예, 이분도 뭐 마찬가지로 일본 총독 암살 기도를 하다가 실패해서 고문당해서 이제 옥고를 치르시다가 결국 순국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또 기억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근데 어제는 그 싸이 씨의 노래 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그 예술이야. 우에오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술. 약간 지금 예술이다 같진 않았어요. 예술이야. 예. 어제 노래 어쨌든 참 예술이야. 좋았거든요. 아니, 예. 제목이 그 예술이야 있어요. 예술이야예요, 그래서 어제 맞아요. 굉장히 그 흥을 돋궈주시면서 참 밤 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좋은 노래죠. 네. 네, 다 어제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은 광복절 기념사에 그동안에 우리가 늘 궁금했던 데 빠져 있었던 내용이 사실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외교 전략, 그 안보 전략을 대통령들이 늘 발표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윤석열 시대 때는 사실 한미일 공조 내지는 한미일을 거의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라는 그 정답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 관계, 남북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거를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 방향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열하면서 그 예. 연설문을 알차게 꾸몄다라는 것이 예. 상당히 참 국민들께는 그런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외교안보 전략도 소개하는 예. 그런 아주 유의미한 시간도 됐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대일 관계 또 언급을 하시면서 마당을 같이 쓰는 동반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또 한일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봐야 되고 북한과 관련돼서는 북미 대화가 아니라 미북 대화라고 또 칭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를 또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대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요거 보니까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적대 행위도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대부분 다 좀 더 균형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진전이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관련된 그 분들에게는 엄청 논쟁적인 지점을 하나 던진 거죠. 예를 들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북미 대화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어순을 바꾸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그 체제의 관계성 같은 것들을 달리 해석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제 어쨌든 뭐 지나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은 이미 이제 독자적인 국가를 선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진보 진영 전체에서도 어쨌든 의미가 있는 논쟁으로 앞으로 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예. 좋습니다. 일본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13년 만에 총리가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근데 이 표현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랑 정상회담 앞두고 어느 정도 물밑에서 교류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언급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일 관계도 굉장히 가깝고도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뭐 일본에다가 퍼주기 하다시피 모든 걸 다 그냥 갖다 내주고 오는 이런 식의 좀 잘못된 반국익적인 정말 외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는 이제 일본과도 좀 바람직하고 정상화된 관계가 뭐냐. 그렇다면 그동안에 뭐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늘 해왔던 외교 방식이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또 교류와 친선 협력 관계는 더 확대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나름의 뭐 반성이라는 단어도 쓰면서 화답은 좀 한 것인데 앞으로 이게 좀 시작점일 뿐이고 예. 앞으로도 일본도 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저는 너무 조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좀 명확하게 해 나가면서 일본과의 관계도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는 그 시작점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이거는 뭐 조율된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예, 첫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이야기 또 이를 둘러싼 일본의 반응이 또 나와가지고 요거 봤고요. 한일 정상회담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뭐 화제이긴 했어요. 경축사 내내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축구장에 쓰는 플래카드? 플래카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작은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안철수 당대표 후보인데 당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그로를 꺼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입장할 때는 목례를 하다가 갑자기 경축사 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이 플랜카드를 펼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미 봤잖아요. 근데 평가를 하자면 네.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참. 가타부타 뭐 비판을 앞서서 일단은 본인도 정치인이고 네. 이 정치인의 의사 표현의 방식이 이거는 좀 너무 좀 저급한 거 아닌가. 후진가요? 후지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니 뭐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의견 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뭐 사면 잘못됐다라고 그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반반 내지는 조금 그 잘못됐다는 의견도 우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광복절 기념식에 와서 이걸 하냐고요. TPO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PO도 TPO고 저는 더 괘씸한 게 이런 식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겠다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안간힘인데 정치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저 표현이 좋네요. 안간힘이죠, 안간힘. 아등바등. 아, 이렇게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아, 이렇게 꼭 해야겠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여력이 해야 되나 봐요. 없어요? 야, 이렇게 여력이 없나 봐요. 진짜 없어요, 여력이? 그럼 여력이 정치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여러분.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됐나 봐. 그러니까 전 이게 이런 만약-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방식 만약에 자체가. 이 메시지를 내가 꼭 이 자리에 너무 중요한 거라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 입장하기 전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방식을 택했어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 참석을 할 거였으면 그 자리에서는 행사의 TPO를 따랐어야 되는데 동의합니다. 뭐야, 이게?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그 표현이 요만큼이라도 더 많은 주목을 끌어보기 위해서 프레시 한번 더 받아보려고. 네,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가 모르겠습니다. 뭐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뭐 국민의힘에서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안철수가 할 일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국가의 품격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보수잖아요. 근데 이거가 맞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 8.15와 관련된 어떤 정책에 있어서 내가 반대를 해.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이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거면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정치적 사안을 끌고 와서 지금 여기 한다는 것 자체는 말씀하신 그 안간힘 같은 거다. 안철수의 안간힘. 아니 그리고 행사장에서 이렇게 플랜카드 들어가지고 시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주제가 맞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그렇죠. 국민들이 아예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정말 비상한 수단을 할 때는 국민들이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어떻게 보면 힘과 여러 가지 스피커 파워를 균형적으로 보는 건데 아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는 당대표 토론회도 있고 기자회견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차고도 넘치는데 여기 와서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꼬이는 거죠. 그럼 본인이 뭐 약자라는 뜻입니까? 근데 약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씁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정당하지 못한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게 좀 어리석고 좀 상당히 안타까워요. 예. 그리고 국격만 떨어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한심하다. 안철수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더 이어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이제 의미가 방송에서 안 의원을 소재로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성대모사 좀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반대합니다. 그 손가락에다가 쓰지. 손가락이.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진짜. 근데 이거는 저도 김한 기자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도 다 동의하고 이거는 너무 조급증인가?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본인은 모르나요? 아니 국격만 떨어지지. 그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안 후보가 정치적으로도 이게 자행에 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중도 확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어쨌든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게 이제 안의 포지션인 거잖아요. 안 맞죠. 네, 근데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만 뭐 이거 이제 괴기스럽다라는 표현을 뭐 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다음 거는 안 의원은 일단 TPO에 안 맞고 부적합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분은 좀 희한하다. 괴기라는 표현보다 희한하다. 이거 더 좋게 보면 건강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의 짤이 커뮤니티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온 김문수 후보가 현재 국민의힘 압수수색, 중앙당사 ab수수색에 항의하면서 당사에서 지금 농성 중인데요. 그 운동하는 영상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봤는데 지금 뭐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 안 좋죠. 이런 모습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압수수색 당했다고 뭐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만 본인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비장함을 가지고 뭘 항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의하고 있는 장소에서 갑자기 막 뒷구르기를 하더니 막 다리를 막 V자로 꽃게처럼 막 이렇게 해요. 꽃게처럼 뭐 조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아니 본인의 건강함을 티내는 건지 아니면 절박함이 있는 건지 저는 뭔가 이렇게 정치가 너무 희화되는 현상을 놓고 보면서 정말 참 한국 정치가 너무 참 퇴행되고 있다 이 김문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좀 기괴하다라는 말로 표현도 참 부족하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이제 뒷구르기도 하고 막 그 꽃게처럼 굴죠. 페달 그 발로 페달 돌리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막 그 갑자기 무슨 태권도 같은 것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아씨 뭐라고 이게 사실 비평할 가치가 없는 일이긴 해서 그러니까 이분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처음에 대선 후보까지 나오고 지금 당대표가 1등이다 2등이다 뭐 이랬던 분 아니에요? 참, 예. 그럼 주변에 이분의 어쨌든 정치적으로 앞으로 계속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데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런 조언이나 이런 걸 해주는 그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기괴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의 하는 행동을 보면 이분은 그냥 솔로예요. 네. 문수는 솔로. 네. 아, 문수 솔로. 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내키는 대로 해요. 이런 사람을 전에 봤죠. 네. 윤석열. 아, 솔로예요. 윤석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당대표 나왔고 대선 후보까지 지냈고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그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나 할 거야 이런 고집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거 해. 이런 거 말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이 일이 농성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주변에서 정치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그룹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 근데 또 그거 말씀 듣고 보니까 조언을 안 한 건 안철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나는 원래부터 솔로. 아 원래 솔로. 예. 원래 솔로 네. 김문수는 지금 솔로. 굿솔로 신솔로. 지금 솔로. 어쩐지 오늘 또 둘이 만났던데. 둘이 또 만나서 구호도 외치고 막 김문수 화이팅 하던데 안철수가. 예,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이 전당대회 구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전한길 기승 전한길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장동혁 지지 선언을 김문수 면전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여기까지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고 국민의힘은 뭘 해도 좀 뭐랄까 이러니까 봉숭아 학당이란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개콘보다 더 재밌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퇴행에 있어서 일부 정치인들이 희화되면서 정치의 질을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조직적으로 여기는 다들 희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또 이 당이 지금 당장 또 문을 닫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참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더 이 고통을 안겨줄 것이냐. 참 이 부분이 전 너무 참 안타깝고 하루라도 빨리 네. 이 당이 좀 문을 닫는 게 예. 저는 국익에 절대적으로 부합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대표 유력한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복도 앞에서 지금. 뭐. 예? 아니 이러다가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아니 식사 시간에 참 얘기하기 그렇지만 뭐 트름도 한다거나 뭐 진짜 생리 현상도 막 하고 막 이럴 것 같아. 제가 볼 때 앞으로 아니, 걱정돼 저는.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기본의 에티켓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아니 너무 걱정돼 진짜. 이 사람들 어디까지 갈까? 근데 이거는 문제는 이게 이제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김문수 후보가 모르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거죠. 아니 하니까 오히려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한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뒷구를 넣어가지고 지금. 아 참. 아휴 진짜. 문수 생활. 예, 문수 생활. 문수는 솔로. 문수는 솔로. 이제 솔로. 네. 예. 근데 이제 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하고는 또 다르게 오늘 광복절에 대중의 관심을 아주 집중도 높게 받으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아실 줄 알았는데. 누굽니까? 킴 카다시안이라고. 아 몰라요. 아무튼 뭐 우리 한국을 방문 중에 이제 미국에서 날라온 네. 킴 카다시안이라는 모델이 있대요. 모델 뭐 사업가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광복절이라고 막 태극기를 인스타에 찍어 올렸다고. 이분이 이제 킴벌리 카다시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전체 플레임이. 근데 이제 요약해가지고 킴 카다시안인데 많은 분들 모르시니까 어디 김씨냐 이렇게 하면서 왜 태극기를 올린 거냐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차라리 안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그냥 자기 인스타나 SNS에 태극기를 올렸더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보다도 못하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각도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가 또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네. 한겨레 요즘 단독 보도 많이 하시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건 아니었어요. 뭐 어쨌든 회사가 하는 거지만 자, 이거 이제 좀 큰 보도긴 합니다. 2022년 대선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2억여 원이 국민의힘 시도당으로 흘러갔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윤영호의 입에서 나온 건데
지구장들이 각 지역별 지구장들이 있는데 1지구장, 2지구장 지역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5분할한 거죠. 네, 1구장 뭐 서울, 인천, 2는 예. 경기, 강원, 3은 충청, 4는 전라, 5는 경상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전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만나서 실제 캐시를 전달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씩을 받아간 거예요. 전라만 안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는 지역 정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5천만 원씩 받아갔다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선거 자금을 다 들여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선거에서 대선 자금 대선 수사를, 자금을 네. 대선 자금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선거 자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선진화되면서 네. 대선 자금과 관련된 얘기가 마지막으로 화제가 됐던 게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이 100억을 썼으면 난 뭐 10억밖에 안 썼다 이런 발언으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선 자금을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특정 종교한테 돈을 받아서 선거를 치러 왔다라는 게 밝혀지면 지금 통일교 입장에서는 풀 패키지를 다 제공한 거 아닙니까? 당원 가입해주고 그다음에 돈도 주고. 예. 그런 거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아니더라도 예. 계속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당원이 유입된 거와는 또 다르게 이건 진짜 자금의 문제여가지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정당과 관련된 보도나 정당과 관련된 사건, 특히 선거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당이 사실 이 보도 하나만으로도 무너질 만한 내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수사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부패 자금으로 망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볼 때는.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거에 차떼기 사건이 있었던 이유가 그때만 해도 2002년도고 무슨 뭐 온라인으로 뭐 카드 결제, 뭐 송금 이런 게 잘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기업에다가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차로 옮겨서 차떼기 소리 듣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비대위원장 할 때 당사 팔아가지고 뭐 천막 당사하고 뭐 쇼에서 어쨌든 간에 또 살아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 정치가 많은 이제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그때 오세훈법도 나온 거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소액으로 이제 많이 정치에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네. 이제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동원 체제가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이라든지 뭐 네.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면서 별로 이렇게 대선 자금 가지고서 이슈됐던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소위 말해서 차떼기를 또 한 번 통일교로부터 좀 했다는 건데 그럼 이거 통일교로부터만 받았을까? 내지는 이게 받은 게 단지 정치자금법만 위반일까? 뇌물은 아닐까? 사전 뇌물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수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금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건 상수고 들여다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 내지는 깊숙이 관여된 사람은 뇌물 뭐 이런 것들로 이제는 당이 그냥 이걸로 망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위원정당 해산 당연히 하고도 남는 정당이죠.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인데 저는 이제 특검에서 내란 쪽 수사보다도 이 자금 내지는 공천농단 여기로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거의 정치적 파산의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거의 자기들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이제 통일교 쪽에서는 불법적인 정치권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윤영호 씨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고 심지어 액수까지 특검이 특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윤영호 본부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말하자면 지금 시기가 거의 특정이 되잖아요. 네네네네. 이 시기가 특정이 되고 받은 사람들도 거의 특정이 다 되는 거잖아요. 당시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 뻔해지는 거라고. 뻔하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게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겠죠.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줘갖고 해갖고 송영길 대표가 감옥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랑 그때 국민의힘이 냈던 논평들이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돈을 예, 쓰냐고 예. 난리를 쳤죠. 예. 근데 이거는 시도당 위원장들이 5천만 원씩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5천만 원 어떻게 썼을까요? 뭐 어떤 사람 입마이 포켓 했을 수도 있지만, 슈킹. 뭐 그거를 뭐 음성적으로 다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나만으로 그러면 이거 다 들여봐야 돼. 다 불러다가 하면 나 그때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서는 5천만 원 갔으니까 내가 100만 원씩 50명에게 나눠줬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때 한 500만 원쯤 받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진짜 뭐 망할 수 있다. 대부분 다 이제 현금으로 전달이 된 거고. 보통 이런 은밀한 음성 자금, 네네. 불법 부패 자금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가 어려운데
드러나는 건 딱 하나예요. 준 사람 있고 받은 사람 있잖아요. 네. 받은 사람이 불 일은 없죠. 그렇죠. 받은 사람은 그래서 가중처벌 받는 거고 보통 준 사람들이 불어요. 네. 줬는데 본인이 원하는 효과가 못 받거나 아니면 줬는데 뭔가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불면서 나오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준 쪽이라고 하는 윤영호 쪽에서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뭔가 내부 입단속이 안 되고 뭔가 윤영호랑 통일교랑 틀어졌으니까 윤영호가 지금 구속돼가지고 자기가 뒤집었을 위기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부는 거예요. 보통 차떼기 같은 것도 했을 때 그 세상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다 그거 배달 기사, 운전 기사, 수행 기사 이런 사람들이 불면서 세상 앞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안도 원래는 통일교랑 국민의힘 둘 다만 입을 다물었으면 알 수가 없는데 예. 한쪽이 뚝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이거는 지금 세상 앞에 드러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수사 들어가면 이제 줄줄이 이건 고구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네. 더 중요한 건 통일교로부터만 받았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신천지도 있고 그렇죠. 그런 다른 단체들이 종교도 얼마나 있을 수 있고.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수사 들어가면은 아마 술술술 부는 사람들이 이제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인데 사실은 통일교가 일본이 본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통일교 자체가 종교법인을 일본 쪽에서 해산시킨 이유가 이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자민당에 이제 음성적 정치자금을 계속 냈었고 그게 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이런 방식의 활동을 되풀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통일교가 자민당에게 후원했던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똑같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일본 선거에서는 한 번 선거할 때마다 30억에서 50억 사이가 넘어갔다를 냈다는 거예요, 통일가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일본에서는 총선에서도 이제 그렇게 돈을 내는 건데 네네. 이 대선은 훨씬 더 단출한 구조 아닙니까? 한국 대선은 그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네가 되는 후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다 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일본에서 그걸 못하게 됐을 때 그 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형태의 개발이나 방식이나 뭐 이러면 그거를 수사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죠. 뭐 이참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당연히 심판 받아야 되는 거지만 통일교도 해산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조치는 다 해야죠.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학자 총재 그쵸. 여기부터 다 구속 수사 해야죠. 지금 뭐 맞습니다. 통일교가 뭐 제가 지금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혐의점만 놓고 봐도 이거는 뭐 피해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대선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미 돼버렸죠. 돼버렸고 지금 뭐 당의 시도당 위원장들한테까지도 돈이 흘러 들어간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은 예. 윤석열 쪽으로 들어간 거 내지는 권성동이가 큰 거 한 장 서포트 내지는 절을 하면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쇼핑백 쇼핑백. 안에 있던 돈 또 그것만 받았을까?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수사 들어가야죠 이제. 근데 이제는 이걸로 망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약간 저도 뭔가 떠들 때 뭔가 이제 비평의 영역에 있을 때는 과연 이것만 있었을까라는 게 너무 네. 많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과연 이 사람만 받았을까? 과연 이 돈만 받았을까? 과연 이 사건만 있을까? 이제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질어질합니다. 그 서성빈 씨 얘기를 저희가 할 건데 서성빈 씨는 바로 그 로봇계 사업의 그때 대주주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의 대표이고 3개월에 1,800만 원의 대통령 경호처와 2022년에 수의 계약을 맺었던 특혜를 받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의 전달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취임식 그리고 대선 TV 토론 때 보면은 본인이 과거에 중앙지검장 때부터 인연을 텄기 때문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났을 때도 넥타이를 여러 개 선물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요새 핫하죠?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더라. 이분도 굉장히 저급해요 말하는 게. 여사 그 얘기하면서도 특정 시계를 하면 너무 야하다 뭐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여사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근데 뭔가 모르게 패션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사한테 미국 갈 때는 어떻게 입어라, 뭐 스페인 갈 때는 어떻게 입어라 이런 조언을 자기가 했다라고 했다는 주장하죠. 거고, 이분이 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봐도 빨간 바지에 맨날 안경테를 바꿔 쓰고 나오고 뭔가 저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왜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어린이 TV 유치원에 나오던 아저씨. 이름 뭐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개그맨. 네네네. 그분 같은 이제 김영만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야. 김종석. 그런 그러니까 화려한 착장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이분이 로봇계 처음 할 때는 이분이 굉장히 접촉이 어려웠어요. 그때 정권이 막 그 18월 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 무슨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갖고 기자들이 전화만 하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말하자면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어떤 치부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키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여사랑 영적인 대화를 좀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의 네. 큰 어머니가 어머니가 굉장히 큰 무당일 거예요. 엄마가요? 네, 그래서 이 무속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김건희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물으면 자기가 영적인 대화로 신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명태균이랑 비슷한 구조죠. 그리고 근데 나보다도 김건희가 훨씬 더 영적 무속적인 거에 밝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도 뭐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는 사주나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뭐 공부를 했다고 했고 네. 또 김건희가 손금이나 관상에 능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분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휠체어 같은 거를 수입해서 팔던 분인데 네. 여기가 로봇계 총판을 따와요. 예. 근데 로봇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계를 그게 이제 이분 주장으로는 8억이고 뭐 8억까지는 안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성능이 떨어져서 네네. 근데 어쨌든 억 단위의 사업입니다. 마리당. 그럼 이거를 뭐 어디서 팝니까? 쿠팡에서 팝니까? 당근에서 팝니까? 네. 이거는 무조건 관에서 사주기로 되어 있어야 이 총판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분이 왜 시계를 사주고 왜 대통령 뭐 이런 거가 해서 내가 대통령한테 거의 삥 뜯긴 거 이런 게 아니라 예. 이분이 그런 행위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그 로봇개가 뭡니까? 용산 정원을 뛰어다니던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김한 기자 우울할 때마다 보는 그 개 로봇 영상. 우울할 때 그 로봇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웃겨요. 이 로봇개가 뛰는 모습이 너무 초연해서 내일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봇개를 어떻게 한 겁니까? 대통령을 이용해서 시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는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처, 방첩사, 군, 소방, 무슨 산림청 이런 데 이 로봇개를 납품한 야 우리가 대통령실 납품업체야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삼부랑 구조가 똑같아져요. 대통령을 활용해서 러시아 재건주로 삼부를 만들고 주가 조작을 해갖고 누군가 특정 세력이 돈을 번 거잖아요. 물론 아직 이 돈을 번 거에서 김건희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럼 결국엔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행태라는 게 예. 공적인 자산이나 권력을 활용을 해서 사적 이해관계를 도모해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가 전형적으로 딱 요 한 건에서도 지금 손댈 틈 없이 맞아 떨어진다. 예.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이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이 서성민 씨라는 사람도 어떠한 뭐 뇌물, 뭐 명품 이런 거를 갖다 바쳐가지고 결국 자기가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뭐 대가를 받거나 이런 거를 원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뛰어넘어가지고 사실 정권과 굉장히 유착돼가지고 그 로봇계 사업이라는 것도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다른 뭐 군이나 다른 뭐 부처에 연결이 됐던 사업들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데 방송 인터뷰 나와가지고 온갖 하는 얘기는 매 횡설수설하고 김건희를 만났을 때 언제부터 알았고 뭐 무속 얘기 나오고 뭐 자기가 패션을 어떻게 잘 알고 어떤 조언을 했고 이런 어떤 비본질적인 거를 너무 많이 뿌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이 사람 재밌다라고 느끼는 또 착시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근데 그거랑 본인이 나와서 어그로를 끄는 발언이랑 법적 책임은 다른 거죠. 뭐 그렇긴 하죠. 네, 법적 책임은 다른 거고 저는 이분도 신병 조만간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진술을 했잖아요. 내가 시계를 사줬다고. 그리고 3,500만 원이고. 근데 그 시계 살 때 VIP 할인도 받았어요. 또. 그리고 직접 통화해갖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팔아가지고 자기 거 샀잖아. 네. 그것도 그거는 있잖아. 그거래요. 본인 주장으로는 또 달라졌어요? 네. VIP 그게 원래 시계가 얼마짜리죠? 5,400만 원짜리인가 그런데 3,500에 샀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 때 영부인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VIP 네. 내가 VIP다. 그래서 그 총판,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네. 스위스 본사에서는 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VIP 한국 VIP가 구매했다는 걸. 네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할인을 많이 받은 거지. 네. 그래서 남자 시계도 내가 하나 사갖고 윤석열 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의 주장이에요. 처음에는 본인이 가지려고 샀다라고 실토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윤석열을 줄라고 했다라는 거 같고. 예. 근데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남의 돈으로 시계 하면서 디스카운트까지 받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사기꾼? 저는 좀 본질을 짚기 전에 네네. 저는 하나 좀 요즘 문제의식을 많이 갖는 게 지금 표정이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신규 변호사. 아니 왜냐면 언론이 잘못해가지고 사기꾼들 세탁해주는 경우 너무 있죠.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이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인데 언론이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잘못한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근데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게 이게 지금 서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서성민 씨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명태균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부 고발자라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대주는 게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대줘야 되는데 언론이 그건 안 하고요. 권력이 시퍼렇게 서 있을 때는 내부 고발자들 찾아가지고 마이크 대주는 거 안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봐서. 근데 권력이 다 꺾어져 가고 있으면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처벌받고 사법 처리가 돼야 될 인간들이 맞습니다. 마이크 달고 나와가지고 본인의 또 쇼맨십, 어떤 또 영웅시화 되는 내지는 또 세탁되는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가장 잘하는 프로가 그 뉴스쇼라는 프로인데 거기서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거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 서성민 씨가 결국에는 뇌물 혐의 내지는 여러 가지 그 범죄가 상당히 이건 저급한 범죄로 처단이 돼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방어 수단으로 마이크를 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사들은 거기서 어그로 끌고 코인 장사를 해요.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수사에 혼선을 주고 국민을 속이고 또 세탁을 시켜주고 이걸 통해서 가십성으로 뭐 마치 무속이라든지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오히려 중요한 내용들을 속이는 마치 김건희의 뇌물과 관련된 보도도 굵직굵직한 것들은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뭐 발 사이즈가 어쨌니 무슨 목걸이가 어쨌니 뭐 시계를 풀러서 줬니 뭐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고 소비되는 게 과연 공익적으로 맞는가. 저는 서성민 씨에 대한 이 강론 같은 거 솔직히 말하기도 싫고요. 빨리 수사받고 그냥 저는 법의 심판대 올렸으면 좋겠고 오히려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너무 언론이 그 경쟁이 좀 치열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취재와 좋은 보도를 통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 세탁을 통한 부작용 여기에 너무 둔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요 뭐 예를 들면 KBS나 뭐 SBS나 이렇게 뭐 인터뷰를 따는 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시비 걸고 싶지 않은 게 본인들이 취재를 하고 한번 걸러가지고 유의미한 내용만 내보내는 거는 저는 되죠. 데스킹이 되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뭐 취재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 뭐 그걸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예 그 당사자 본체를 출연시켜가지고 생방송에서 20분, 30분, 1시간씩 떠들어 제끼는 게 무슨 공익의 의미가 있습니까? 전 이 부분은 좀 문제의식을 제가 너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때도 그러더니 서성민 때 또 그래요 지금. 명태균은 최근에 무슨 뭐 영웅입니까 명태균이? 뭡니까 그 사람이? 명태균이요? 네. 피의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요즘에 이 언론의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너무 반복되고 있어요. 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명태균은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기업 조회 자료에 따르면 명태균 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법인 주 명태균 싱크가 2025년 7월 8일에 설립됐는데 법인 대표는 박모 씨이며 업종은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방송과 영화, 예능 제작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명태균 씨는 심지어 특검 전국 와중에 사업 확장에 대한 기사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네. 저는 이게 이제 그 역효과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김한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김문수 얘기도 했지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관심을 막 안철수처럼 이렇게 하고 막 김문수처럼 막 다리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사 관심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공익적으로. 없죠. 근데 지금 저는 언론의 행태도 김문수와 안철수를 자꾸 따라가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우리 너무 훌륭하신 김한 기자님과 앞에서 제가 나눌 얘기는 아니지만 네. 요즘 진짜 언론사들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정말로 좀 좋은 기사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공적으로. 아니, 뭐 일부 뭐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뭐 본인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자신의 범죄 혐의를 사실상 자백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근데 자백을 수사기관 가서 그러니까 언론 해요. 인터뷰에 네. 나와가지고 잘못 얻어 걸리면 자승자박이 되기 때문에 출연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만 이게 이제 지면 인터뷰나 꼭지물하고 다르죠. 생방송 인터뷰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내밀한 어떤 취재 내지는 질답이 안 된다라는 그 한계를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화제성 때문에 출연시키는 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거지. 그 뉴스쇼 진행자분도 제가 특정해서 죄송하지만 아니냐? 그분이 명태균 불러다 놓고 날카로운 질문 하나요? 그냥 명태균 하고 싶은 어렵게 섭외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속 대련 비슷하게 안 쳐다놨으니까 입맛에 맞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장만 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만보양보해서 뭐 그 사람의 뭐 실수를 캐치해내거나 이걸 또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자고 하면은 진행자가 제질문을 하면서 날카롭게 쪼여 들어가려고 부른 겁니까?
그냥 그 사람 불러다가 세탁해주고 띄워주고 서로 공생하는 게 다 보여요. 국민들 눈앞에는 누굴 속입니까? 제가 특정 진행자만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합니까, 진짜 언론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뭔가 좀 공격적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꼬치 캐물어가면서 본질에 더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겪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물어보면서 그 전제 하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단 근데 말이에요. 국민들이 속잖아요. 국민이 피해 그러니까 보잖아요. 그게 착시가 대중이 생긴다는 속는데. 거거든요. 예. 저희가 또 우리 김한 기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근데 계속 그래요. 계속 불러요 지금. 근데 유행이야 유행.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언론과 접촉을 꺼리던 피의자들이 직접 말을 유튜브 방송을 해버린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어디 나와서 1시간 반 정도 네. 막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이래서 과거의 취재 환경과는 취재 환경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달라진 면이 하나 있고 근데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서해건설에 대한 자수서나 예를 들면 통일고의 윤 부장이 하고 있는 진술이나 이 서성빈 씨나 뭐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뭐 해줬는데 난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요. 나쁜 건 쟤들이에요. 이 구도 속에 지금 있는 공범들끼리 거예요. 해서 그것만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구도예요. 지금 서해건설도 왜 이 자수서를 낸 겁니까? 야 니네가 대선 때 비밀 캠프도 제공하고 뭣도 하고 니네는 그 사위 본부장 하나 사위 그거 비서실장 하나 받으려고 이걸 한 건 아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서해건설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자수했고 우리도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거 비서실장 하나 해준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쪽에 권력이 너무 세서 어쩔 수 없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서해건설이 33위에서 14위까지 올라온 과정에 대한 거는 사람들한테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효과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윤종호 씨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예를 들면 브로커로서 통일부 쪽에 ODA를 따갖고 5조가 넘는 돈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건 다 사라지고 나는 그쵸.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키맨이야. 이것만 지금 남고 있는 거고. 맞아요. 이 서성빈 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어쨌든 일반 혈세를 갖고 로봇계라고 하는 그것도 성능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로봇계를 가지고 광급의 대당 마리당 8억에 팔려고 해서 사업을 다 추진하다가 어쨌든 2022년도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그게 좌절됐다라고 본인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20억 정도?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시계 사다 주고 넥타이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과거 같으면 고개 숙이고 사람들하고 마주칠까 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판 거냐? 깔아주죠. 네, 판을 깔아 자기가 나와서 직접 자기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갖고 막 김건희와 윤석열과 관련된 일화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한테 어떤 착시 효과를 분명히 주죠.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것과 책임져야 되는 법적인 부분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인데 이제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론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 그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는 큰 방송사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고 그 아까운 전파를 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다 할애를 하고 왜 그 시간에 네. 언론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홀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 서 씨를 통해 가지고 재미 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실 누가- 발견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이거 그 방송 출연하니까 실제 누가 더 이득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 기자님 말씀처럼 법적인 문제는 다른 거고 나중에 특검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특검 당연한 조사 가가지고 수사 가서 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던데라고 얘기가 나오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방송 매체에서 소비되는 이 자들이 과연 방송국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이득이 더 크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시선을 돌리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그 효과가 더 크냐 본다면 후자라는 근데 거예요. 언론사는 공익적으로 판단하고 공익적으로 섭외나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네. 그냥 이렇게 어그로성으로 가냐? 아까 저는 김문수 다리 벌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안철수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본질이 아니다. 그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되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시원했어요. 자 그리고 김건희하고 대질신문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네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터 근데 왜 이 대표가 사람은 갑자기 대질신문 하자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어떤 걸요? 김건희가 예. 나를 예. 어떤 진술을 할지를 한번 예. 확인해보고 예. 그래 나를 손절하는 거야?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볼까? 이종호 씨는 지금 계속 특검 수사에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본인이 별건 기소가 된 거고. 아 내가 지금 어느 선에서 잘라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김건희를 만나보고 하겠다. 지금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대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으니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제한적이니까 이종호 씨는 아직까지도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간을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대질신문 해달라고 한다고 시켜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따라서 거죠. 다른 그거는. 거죠. 수사기관에 필요한 거 거죠. 판단하는 네. 거니까 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냐 이거냐. 근데 이종호 씨가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질신문을 통해서 입증하고 싶은 진실이 뭐라고 알려지고 있냐면 난 김건희를 잘 모른다예요. 2008년 9년도에 한두 번 본 이후에 김건희를 잘 모른다거든요. 예. 이종호 씨가 입증하겠다는 거는. 예. 근데 이거 특검이 볼 땐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검이 이 이유를 들어서 대질을 시켜주면 네. 특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효과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아, 이종호가 이 대질 이후에는 진술을 하겠군, 불겠군.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외부에서는 알 수 없고 특검이 네.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네. 뭐 이종호 관련돼 가지고는 진짜 대질신문이 이뤄지는지는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돼서 제일 지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요. 또 있습니까? 아니, 우려되는 예. 부분은 네네네.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둘 다 무기징역을 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근데 무기징역의 특성상 1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고 무한대죠. 2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네, 무한대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관련된 공범들 되게 많거든요. 아까와도 연관지어서 이게 좀 연결이 되지만은 각각 행한 만큼 죄를 물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난파선에서 떨어지면서 다 김건희, 윤석열한테 죄를 던지고 있단 던지고 말이에요. 있죠. 네. 근데 그쪽은 거의 지금 자포자기 상태라 그냥 다 던지는 대로 그냥 수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죄를 물려야 될 공범들한테 죄를 못 묻게 되는 상황이 좀 일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더 진실을 캐내려고 하면은 본인의 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편한 거예요. 야, 빨리 주범들한테 더 그냥 씌우고 가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의 짬짬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그게 부분을 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의 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의 다 우가 몸통한테 뭐냐면, 던져버리는 던진 거예요. 거예요. 예를 예. 들면 그래서 야 이재용 잡았잖아. 박근혜 놓고 최순실 잡았고 이재용 잡았고 그 다 풀리는 거. 그러니까 야 SK는 좀 봐주자. 예. 이렇게 돼. 거의 가거든요. 딜이 들어갈 수가 예. 있거든. 거기서. 그리고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걸 이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종호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 서성빈이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명태균도 그렇게 나온다고 봐요. 그렇죠. 다 김건희, 윤석열 물론 제일 나쁜 놈이지. 근데 네. 같이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식의 그 소위 말하는 좀 왜곡된 자백이죠. 예. 왜곡되게. 그러니까 자수서 서희성 건설도 자수서 쓰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소위 말하는 딜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 부분이 진실을 더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지금 16가지 혐의 중에 예를 들면 양평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네 개 해가지고. 팀으로- 거의 안 나왔어요, 네, 네개 지금까지. 팀으로 나눠서. 원희룡도 한 번 안 들어갔어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특검보 중에 일정 정도 말하자면 뭐 태업까지는 아니지만 좀 손을 놓고 있는 팀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6가지 혐의 중에 근데 내부적으로는 자유할 수 있지. 야 김건희 넣었잖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차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1이나 무한대 더하기 100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지금. 지난 특검에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물론 이제 박영수 특검이나 이제 국정농단 특검팀을 그래도 그 언론에선 보통 성공한 특검으로 꼽지만 뭐 큰 그게 덩어리 끝이 아니라는 고래 하나 잡았다고 네. 해가지고 사건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범죄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처벌받을 사람들을 모조리 다 아래부터 위까지 다 처벌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네. 진실 밝히는 게 아니라 몸통 달 잡았으니까 같이 나쁜 짓 한 놈들이 여기다가 이제 다 떠넘기고 있는 이 구조 여기에 특검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그 국민들이 말씀 물어볼 겁니다. 이게 최선이었냐? 그렇죠. 이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냐? 근데 그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뭐 서성빈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네. 명태균도 마찬가지지만요. 결국 검찰 조직 수뇌부까지 수사를 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수사를 들어가 성과를 내느냐 이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만약에 못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특검이 끝나버린다. 예. 그럼 아마 실패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 진짜 그것도 어려워요.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어려워. 답답하고요. 네. 자 그리고 와 나도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 최혜병 특검팀 쪽에서 이종호의 부인의 계좌에서 웰 바이오텍 주식을 2억 원어치 거래했는데 2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내역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단타로 1억 넣고 했는데 2억을 거래했는데 뭐 2천만 원이 생겼다. 어제 사서 오늘 매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뺄 수도 없는데 뭔가를 내부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부 토건의 대주주 집단과 웰바이오텍의 대주주 집단은 사실상 동일인들이에요. 네, 맞아요. 동일인이고 지금 검찰 수사에서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서 삼부로 들어갔다가 지금 삼부 관련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거는 네. 삼부 관련해서 1,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대주주들이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가 특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안 맞아요. 네네. 금액대들이. 네네. 근데 어쨌든 760억 원어치를 개미들한테 던져서 일반 개미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입힌 건 맞죠, 이들이. 근데 이들이 실제 돈을 어디서 벌었냐? 웰바이오텍에서 벌었어요. 아. 웰바이오텍 주식도 1,000원대 미만에서 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같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웰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테마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지금 이제 이종호의 아내는 말하자면 이게 차트 보고 좋은 것 같아서 네. 직원이 한 거예요. 이종호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도 차명 거래예요. 아, 예. 근데 어쨌든 돈을 번 거고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 주에 보도했는데 저희가 입수한 그 웰바이오텍 채권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최소 500억에서 800억 정도를 이득을 봤을 것으로 보이는 투자자 명단을 입수를 했는데 네네. 여기에 뭐 이름도 모르는 여러 투자조합과 사모펀드 조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현장들을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사무실을 다 가봤거든요. 네. 지난주에. 네. 근데 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다 유령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유 오피스를 사무실 주소로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무실이 없다든지. 실체가 없는 회사란 말씀이죠? 특히 한 두 회사가 150억 가까이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두 회사는 한 건물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한 달 있다가 이 두 개 사무실이 다 없어져요. 유령이네요. 네. 네.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근데 그 투자조합 거기에 있는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조합법인을 포함해서 개인들도 있는데 여기들이 최소 500억에서 한 800억 정도는 수익을 거뒀다. 와. 근데 이게 또 만약에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고 사라졌지만 거기를 또 따라가 보면은 아까 뭐 그 이종호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원이 거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어차피 차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회사도 알고 따라가 보니까 또 이게 뿌리가 같은 뿌리일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네. 인물이거나. 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웰바이오텍의 지금 주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부지청에서 야 주가 조작하면 3명 대봐 전문가들한테 네. 하면 그 중에 이름이 나오는 한 명이에요. 양모 씨인데 이 선수 진짜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웰바이오텍을 하고 있고 이 선수는 어쨌든 뭐 1,000억대 주가 조작 사건에도 뭐 했다가 본인은 무죄를 받긴 했지만 예. 근데 이 1,000억대 주가 조작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굉장한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넥킥에. 예.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예. 웰바이오텍 그리고 다른 뭐 업체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주가 조작이 됐던 어떤 업체들이거든요. 예, 근데 예. 여기에 다 겹칩니다. 이일준, 이기훈,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양모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겹쳐 있는데 예. 뭐 지금 찾아야 되는 고리는 뭐냐면 이들과 이종호의 관계가 첫 번째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종호와 이들이 어떤 관계냐. 네. 이종호와 이들의 관계가 입증이 돼야 이종호와 김건희의 관계를 입증하면 그렇죠. 김건희의 돈으로 이종호가 이들과 해서 웰바이오텍이든 삼부든 뭐 다른 어떤 회사든의 주가 조작을 한 공범이다. 예. 이거를 지금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첫 번째로 삼부를 갔는데 삼부에서는 이름들만 나왔어요. 뭐 이일준, 이기훈, 이 새끼들 다 주가 조작하는 애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실제로 여기서 얘네가 얼마 이득을 거둔 거야? 이거에서 김건희와 연관성이 직접 고리가 안 나와서 다시 웰바이오텍 여기서 떼돈을 벌었군. 예. 근데 얘네 같은 인물들이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종호 부인이 예. 이득을 단타로 본 거. 2천만 원을 번 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세력과 이종호가 어떤 관계냐? 네. 이거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아직 그 말씀하셨던 주가 조작 그 거래 삼부 토건이든 뭐 웰바이오텍이든 간에 여기 이제 김건희와의 연관성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요건 이제 아직이네요. 아직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증거를 있지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수도 있죠. 네. 수사팀.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네네네. 결국에는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그림이 하나씩 좀 맞춰져 가고 있는 거니까 전 좀만 더 파면 다 이종호와의 연관성 나올 수 있고 이종호 안에 지금 네. 그 혐의가 나온 네. 거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이게 조금 아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원래 3부 주가 조작을 네. 제일 먼저 네. 수사를 했는데
이건 또 이명현 특검에서 또 밝혀냈어요. 이건 또 이명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이거는 특검이 아니야. 지금 김건희 특검이 너무 일이 많아서 지금 수사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네. 이명현 특검, 최혜병 특검에서 본인들이 주가 조작까지 하는 건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두 특검 사이에 어느 정도 업무 협조는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김건희 특검이 분발해라. 약하다.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알겠지만 네. 이걸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도 지금 다 밝혀내는 내용들을 본인들이 오히려 더 장악을 해서 더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아 있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네. 조금 그 부분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그 저기 목걸이 싹 숨기고 있다가 딱 이제 그 구속영장 실시할 때 그때는 이 부분은 좀 최혜병 특검하고 협조를 좀 해서 어차피 어차피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보고 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네. 뭐 평가를 그렇게 또 해주시면 우리 또 김건희 특검에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우리 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더 분발해야죠.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주가 조작은 지금 김건희 특검 쪽 전문인데 왜 이게 지금 이명현 특검 쪽에서 나와요 지금? 네. 그리고 오늘 그 김예성 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론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여기는 당연히 구속된다고 무조건 봐야 되겠죠. 구속이죠. 무조건이죠. 여기 도망갔잖아요. 도주 우려. 뭐 더 우리 거론할 필요 묻지도 없는. 따지지도 않고 구속. 그냥 바로 그러니까 구속. 이종호랑 똑같은 구조예요. 네. 46억을 가져가셨네. 그 중에 33억을 빌려줬어. 그치? 그러면 빌려줬다라는 건 뭡니까? 돈을 내가 가진 거잖아요. 네. 내가 이게 내 돈이니까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빌려줬다까지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 46억은 뭡니까? 투자금의 일부예요. 맞아요. 투자금의 일부를 엑시트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일단 투자금을 받아갖고 당신이 엑시트를 한 다음에 당신의 돈을 빌려줬다는 거네. 그럼 이거 횡령인 거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예성 씨가 구속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왜 별건으로 기소해서 바로 영장 청구를 했냐? 예. 김예성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도 이종호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종호도 그래서 별건 기소를 해서 일단 신병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김예성 씨도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제일 중요한 5명을 꼽으면 이종호, 김예성, 문고리 3인방이라고 봅니다. 오영재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종호와 김예성을 먼저 구속하고 문고리 3인방 구속시키겠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 때도 보면 결국엔 그 측근들이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로 갈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 그 바락 그 문 앞에 있다. 예. 문고리 3인방까지도 중요 인물로 보고 구속 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거기 특검 행정관들.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왜냐면 이종호만큼 심각한 네. 게 네. 김예성도 왜 특검 시작되기도 전부터 도망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도망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좀 벌어야만 했던 이유. 네. 그리고 김건희가 구속이 될 즈음에 본인이 뭐 어쨌든 이거는 뭐 더 이상 막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구속은 스스로 직감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김예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김건희 쪽으로 더 넘기겠냐. 네. 아마 이 고민을 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특검이 좀 휘둘리면 안 되고 정말 김예성의 가담 부분을 좀 끝까지 다 파헤쳐서 이것도 밝혀내야 된다. 예. 다 공범죄 같이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예. 김예성이 그 심사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이제 텔레비전의 이 채널A 뉴스가 뭐 단독 보도를 뭐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왜 울어요, 갑자기? 재판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해외 도피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김건희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김건희 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해줄 성격의 인물은 아니다. 그럴 성정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고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계속 부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귀국이 늦은 이유, 그러니까 해외 도피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귀국이 늦은 이유는 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느라 귀국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혓바닥이 굉장히 기네요. 길죠. 혓바닥이. 예, 과연 이제 그 다 혓바닥이 들어주기가 통할지 너무 모르겠어. 힘드네. 여기 너무 힘들어요, 들어주기가. 이 김예성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금융 부정거래를 하거나 금융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지만 변호사님 잔고 증명을 위조하는 사람 아유. 이거는 없죠. 이 잔고 증명을 위조하는 그한 사람 거에 대한 아닙니까? 기획을 김예성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보통 집행유예 얘기가 받았나요? 아니야. 네. 예. 실형을 안 받았. 기가 막혀. 아니 그때만 해도 이제 검찰권을 주물를 떼니까 주물를 때는 그 그랬고. 사건에서 최은순 동업자 김혜성 중에 동업자만 실형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다르죠. 지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김혜성 씨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범죄머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선수다. 애를 맡기는데 3달이 걸려요? 참 그 일일이 반박하기도 싫지만은
아니 도망가가지고 예? 아니 어떻게 보면은 상황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이제 들어온 거죠 지금. 이게 와서. 보면은 저는 이제 내란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하고 그 김건희 특검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은 수사 대상이 공직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잡범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다들 이제 좀 선수들이어가지고 과거에 한번 수사도 받아봤고 뭐 빵에도 갔다 와봤고 뭐 이런 생리를 잘 경험들이 아는 있다 사람들. 보니까 네. 수사기관의 생리를 잘 알아가지고 김예성이나 뭐 이종호나 이런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꾼 같다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특검인데, 아니 특검인데도 아주 이게 근데 보통이 그 아니네. 꾼들의 리더가 김건희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리더가 일단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니까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르고 무너뜨릴 수 있죠. 이종호도 그때 특검 처음 소환될 때요 뒷구멍 개구멍으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검사장 같은데 머리 수그리면서 아니 그리고 그날 약속 있다고 갔어. 갔기도 했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자들이 정말 그 동안에 공권력을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범죄 패밀리, BP 패밀리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다 단죄의 시간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똑바로 해야 되겠죠 특검이. 예. 자 그리고 내일 모레는 김건희가 내일 모레가 아니구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이죠. 네. 18일. 18일에 김건희가 다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소환 조사는 뭐 당연히 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조사 때 김건희는 이 명태균과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남편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다 이거죠. 이제 윤석열한테 다 가져가라 이겁니다.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바를 그대로 이행한 거기 때문에 별로 신기하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그 18일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서라고 하면은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는 일단 지금 이준석 소환 조사가 안 됐고 해야죠. 예, 정진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부를 예정이라고 네,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이준석 쪽에서는 약간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부인하면 하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조율해가지고 특검이 언젠간 부르는 건 그렇죠. 상수입니다. 네, 상수죠. 그건 언젠가는 불러요. 네, 언젠가는. 빨리 불러야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한 또 다음 주 정도가 나름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또 슈퍼위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검 입장에서 빨리 이건 이제 가르마를 타야 되는 게 명태균 언제까지 저거 바깥에 놔둘 겁니까? 맞아. 명태균 빨리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왜냐 공범들끼리 입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병 분리를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재보궐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윤상현이 소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윗급은 자기밖에 없어 이준석 당 대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즉 강남구청장 수사하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특검이? 강남구청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어온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정진석도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정진석 빨리 불러가지고 당시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인데 하면 이거는 누구 신병 처리해야 되는지 금방 나와요. 그럼요. 굉장히 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뭘 질질 더 끕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특검은 김건희 구속과 신병에 아마 모든 온 힘을 쏟았을 것이고 예. 근데 지금부터는 이 공천 개입 관련된 공천 농단 사건 정리하러 아마 특검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빨리 해야죠, 빨리 지금. 뭐 어쨌든 개혁신당 쪽에서는 연락받은 바 없다. 뭐 이제 이게 어제 그 보도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연락조차 받은 바 없다라는 건데 다음 주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실제 소환이 되는지도 함께 같이 봐야 과연 될. 진짜 없을까요? 연락을 받은 게 특검이 연락 다 해서 미리 조율을 하는데 그러게. 언젠가는 부릅니다. 예, 언젠가는 부르는데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그 아까 저희 서성민 씨 얘기는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또 뭐 보도 뜬 거 보니까 채널 A랑 또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시계 할인 받을 때 있잖아요. 매장 직원 앞에서 김 여사와 통화하는 걸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줬더니 시계값을 40% 할인받았다. 제가 아까 했던 그 얘기잖아요. 예, 그 얘기인데. 여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할인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진을 또 보여줬다라는 걸 또 채널A는 단독으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냐.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 한두 장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보여주고 할인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거 영상 통화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 통화한 것만 해가지고 할인을 해주냐. 이 얘기였는데 사진 보여주고 40%를 할인을 받았다. 이제 이 얘기가 채널A의 단독 뉴스인데 이게 본질이 아니죠. 또 따지고 보면. 근데 이런 게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가 풍차 돌리기처럼 시선을 뺏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여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소성미 씨 의로운 일 한 겁니까? 뭐 스타예요, 뭐예요?
이거 진짜 패션 스타야 뭐야 지금. 이거 지금 끊임이 없다. 이거 저는 좀 뒤돌아서면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근데 이게 서성빈 씨가 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원하는 대로 자신 혐의 다 가려지고 하나씩 던져주는 대로 언론이 따라오고 길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참 진실 밝히는데. 선정주의 보도 아니냐라는 그런 특검이 빨리 신병철 빨리 정리해야죠. 네, 그런 말씀이셨고 우리 지니77님 단독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